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아나 리앤 파트너스 이지윤입니다. 자,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는 이렇다, 어디 나라 문화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홉스테드의 문화 이론을 기반으로 6가지의 지표를 한번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특징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면서 왜 이런 점이 어려울지도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홉스테드의 문화 이론과 문화 차이가 무엇인지 또 이게 뭘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일단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문화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가 그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 첫 발걸음이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협력도 되게 많이 증가하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문화적 차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게 또 뭐 cultural variety라고 해서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죠. 문화적 다양성은 그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갈등과 오해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그 문화 이론자 홉스테드 교수님, 게르트 홉스테드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는데요. 게르트 홉스테드입니다. 이 게르트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은 다양한 국가와 또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사례와 또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또 외국의 사례를 빗대어 가면서 오늘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 IBM 있죠? 그래서 IBM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입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연구여서 이게 조금 동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때의 기준이지만 이 질문 양식이 굉장히 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문화를 파악하는 거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문화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매우 도움이 되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차이의 설명을 이제 원래는 4가지의 중요 차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5가지, 6가지가 이제 이후에 또 추가가 돼서 현재 6가지의 지표로 이 문화를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 수치를 제공한 스터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는 권력거리 지수라고 불리우는 수치인데요. 이거를 홉스테드는 교수님은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라고 PDI라고 칭합니다. 이 권력거리 지수라는 것은 이 사회 내에서 권력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 그 정도를 수용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권력거리, 즉 파워 디스턴스가 높은 사회는 위계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상사와 부하 사이의 권위적인 관계가 굉장히 두드러지겠죠. 반대로 파워 디스턴스, 즉 권력 거리가 낮은 사회에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흔히 조직 내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파워 디스턴스가 거의 없거나 아주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 또 개인적인 성향에서도 이 권력거리 지수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 사람의 특징이나 문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권력 거리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수치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은 권력 거리 지수, 파워 디스턴스 PDI가 60이나 나왔죠. 100 중에 60이면 이제 50 이상이니까 꽤 높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국가나 문화에서는 조직 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소속되어 있는 단체 내에 권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문화라는 거죠. 저 사람은 레벨이 나보다 높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나를 하대시하고 내가 조금 을이 돼도 괜찮아라고 여기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덴마크나 네덜란드, 뭐 미국도 포함해서요. 북유럽 국가나 이제 북미 국가들은 권력거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나 조직 내에서의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되게 중요시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뭐 미국, 캐나다 갔을 때 되게 깜짝 놀란 점은 이제 아이들이 본인 이제 할머니를 칭할 때 저희는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뭐 grandma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할머니나 고모나 이모나 이렇게 본인보다 손 윗사람의 뭐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칭한다던가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따로 어떤 타이틀을 주고받기보다는 이사님, 뭐 과장님 이런 명칭은 전혀 쓰지 않고요. 뭐 John, 뭐 Susan 이런 식으로 first name 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고 또 말한다라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또한 한국어처럼 어린 분한테는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언어가 구분되는 게 좀 덜하잖아요. 영어에서는. 물론 이제 비즈니스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조금 더 좀 존칭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언어에서도 이런 권력 지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국가에서는 좀 그런 언어의 특징도 도드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수는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라고 하죠. 비교하신 콜렉티비즘, 이거는 이제 집단주의라고 하는데요. 홉세드 교수는 이 수치를 IDV라고 청합니다. 인디비주얼리즘의 약자로 이렇게 청한데요. 인디비주얼림이 높다라는 거는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라는 건데,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겠죠. 반면에 콜렉티비즘, 집단주의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성취와 목표가 우선순위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가족, 공동체, 조직이 우선됩니다. 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느껴지시죠? 한국은 굉장히 집단주의가 높은 그런 국가라고,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집단주의,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성향은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꽤 낮은 편이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낮고 반면에 집단주의적인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우르륵 직장인들이 나가서 함께 점심을 먹거나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따라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굉장히 도드라지죠. 어떤 유행을 따른다던가 누가 하면 나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약간 그 집단에 속하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인 우리의 문화 때문에 이런 현상들도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개인주의적인 문화 성향이 강한 조직이나 국가에서는 개인의 성향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개인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주의 수치가 거의 91이나 나오네요.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개인의 성공이나 자아 실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국가나 사회나 어떤 조직, 그 성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주의적인 성향의 국가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겠죠. 반면 뭐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권의 국가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작게는 가족, 뭐 조직, 사회, 회사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런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집단주의가 높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사람이 그런 국가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죠. 따라서 뭐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오히려 뭐 한국 사람인데 어디 가서 되게 나는 편했다, 성공했다 이런 경우도 이런 성향, 문화의 수치가 조금 자기와 잘 맞아 떨어지는 조직이나 문화에 속했을 때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수치는 바로 남성성 대 여성성인데요. 이걸 영어로 masculinity, 비교 vs femininity라고 하고요. 홉세드 교수는 이 수치를 남성성 수치라고 해서 MAS 수치로 요약해서 언급하곤 합니다. 이게 남성성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좀 뭔가 학습하시고 이 지표를 이용하시는 분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성성이 높은 국가라고 해서 뭐 남성을 우월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홉세드 교수가 사용한 남성성 지표는 우리가 좀 고정관념적으로 남성들에게 많이 보이는 성향을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 문화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 남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요. 따라서 이 남성성 지수가 높은 사회는 이런 단어들 있죠. 경쟁, 성취, 물질적 성공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성 지수가 높은 사회는 되게 여성적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성성을 상징하는 단어들, 배려, 뭐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것,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성향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MAS 수치는 39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더 여성성에 가까운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마초적이지 않아?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남성성이라는 것은 뭐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고 이런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을 의미하는 단어들, 물질주의적인 것, 성공, 경쟁, 성취를 중요시하는 것, 그렇지 않는 사회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것도 반박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사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물론 경쟁력이 높은데 그것을 대놓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 사회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허용하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람들은 다 경쟁력이 있는데 이 사회가 좋아하는 문화는 남을 배려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높이 여기는 문화는 여성성 지수가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일본은 남성성 지수가 높은 사회로 나옵니다. 따라서 경쟁과 성취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요. 반면 스웨덴은 여성성 지수가 높아서 사회 복지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성성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런 사회적인 뭔가 그죠, 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역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의 일환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성향이 이렇다라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홉세드의 교수님의 연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수치는 바로 불확실성 회피 지수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Uncertainty Avoidance Index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불확실성 회피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또 이를 피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 얘기만 듣고도 이제 우리나라의 수치가 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요. 네, 한국의 이 UAI 지수는 꽤 높습니다. 85나 나오네요.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사회일수록 좀 더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크고요. 불확실성 회피가 낮은 사회는 그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좀 잘 견디고 회복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은 조금 더 그죠? 변화를 더 쉽게 수용하고 많은 그 다름이 있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도드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한 예로 또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국가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은 법과 규정을 중요시하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나 덴마크는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굉장히 낮은데요. 이런 국가는 변화를 좀 쉽게 받아들이고 혁신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수치는 바로 장기 지향 비교, 단기 지향형입니다. 그래서 롱텀 비교, 쇼텀 오리엔테이션인데요. 홉세드 교수는 이걸 롱텀 오리엔테이션의 약자로 LTO라고 칭합니다. 장기 지향적이라는 거는 뭐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다. 단기 지향형은 단기적인 계획만 세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홉세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잘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 장기 지향적 사회는 지금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겨서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에 저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고요. 반면에 단기 지향성 사회는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 now죠. 그리고
과거, before, 그죠?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패턴으로,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 가치와 현재의 성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단기지향적 사회이고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의 발전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좀 현재의 상황을 좀 뭐랄까요? 등한시 여길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 좀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장기지향성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지향성 문화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100 정도 나왔는데요. 중국과 한국은 장기지향성 문화가 강한 국가 수치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문화는 교육과 경제 발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인재에 투자하고 그런 것에 투자를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미국과 영국 또 그 외에 많은 유럽 그런 국가들은 단기지향적 사회로 이 수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성취와 정통적 그런 과거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장기지향적 문화가 강한 국가일수록 뭔가 이제 사회의 변화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미래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전통적인 가옥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새롭게 레노베이션하고 만들고 따라서 도시의 모습도 굉장히 좀 빠르게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아시아권의 문화라던가 좀 큰 도시에서 이런 성향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요. 방임대 규제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indulgence orientation, indulgence 지수라고 합니다. indulgence는 방임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restraint라는 것은 이제 규제하는 성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홉세드 교수가 IBR로 수치를 표시했는데요. 방임 이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좀 즐기는 것을 장려합니다. 반면에 규제적 사회는 사회적 규범과 통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억제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IBR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좀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국가는 좀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면서 삶과 그런 자유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일과 그런 자유 시간의 분배라고 해야 될까요? 일과 삶의 그런 밸런스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굉장히 좀 잘 있는 국가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북미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 좀 인더전스 이 수치가 높은 사회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도 그렇고요. 다수의 좀 보수적인 뭐 그런 국가들 이런 국가는 사회적 규범과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욕구를 좀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중에서 그렇죠. 이 인더전스 지수가 꽤 높은 국가는 낮아야죠. 낮아야지만 이제 좀 자신을 규제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있고요. 중국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베트남 뭐 이러한 아시아 국가가 이런 지수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홉세드의 이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이론은 뭐 글로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를 정의하는 거 외에도 여러분 뭐 자기 성향 테스트 MBTI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 문화 교육을 뭐 기업에서 하는 경우에도 이 수치를 개인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비교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또 우리 회사는 이 수치가 어떤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6가지의 문화 지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질감을 느끼고 회사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한 개인으로서 국가에 사는 사회 시민으로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한 이 지수와 나의 성향이 나의 지표가 다르면 다를수록 여기서 살기 싫다 이민 가고 싶다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부분에서 내 성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뭐 이런 문화 지표를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레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정의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오늘 안내해드린 6개의 지표로도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 홉세드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각
국가별 지표를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도 나오니까요. 흥미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답장 여기 메시지로 넣어드린 링크로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